가톨릭대 성회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전 세계 청년 약 1,200명이 모여 서울 세계청년대회 기도문을 바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부가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엔 생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들에게 천주교회와 정부가 든든한 울타리이자 버팀목이 돼주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인식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돌봄의 현장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을 다녀왔습니다. 학대와 방임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전문 위탁 부모는 부족해서 돌봄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는 22일 가톨릭대 성회교정 마리아홀에서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미사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 1,200여 명이 함께해서 의미를 더했는데요.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40차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 중 암전과 함께 뒤편에서 비둘기 모양의 상징물이 날아 들어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비둘기 모양 상징물을 받는 순간 청년들이 손에 든 왕관 모양 응원봉에 빛이 들어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청년들은 하나가 돼 빛으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레오 14세 교황의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문을 대독하며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격려받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증언하십시오. 미사 참여자들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다 함께 공식 기도문을 바쳤습니다. 기도문은 대회 개최국인 한국에 가장 먼저 전달돼 이날 미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주님, 이 세계 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이날 미사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 1,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은 미사 안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정훈택 대주교님이 말씀해주신 교황님의 담화문 중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사실을 여실히 느낀 하루였습니다. 봉사자 이민영 씨는 아픔을 치유받은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이 받은 은총을 다른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기를 겪었던 것이 떠오르면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났고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렇게 받고 있는 무수히 큰 은총을 그런 현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미사에 앞선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자립준비 청년이 함께한 교구 연합성가대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베트남 청년 공동체 안드레아 푸이엔도 함께하며 세계 청년대회를 향한 아시아교회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2027년까지 여기까지 계신 분이 계속 있으실 거면 저희 다 함께 청년 대회는 참여할 거예요. 네, 기대해 주세요. 올해 세계 젊은이의 날 미사는 특별히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봉헌됐습니다. 청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앉아 기도하고 노래하며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교구는 소외된 청년들을 비롯해 전 세계 청년들이 모두 함께하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정부가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낙태 대신 소중한 생명을 선택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천주교는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주고 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미혼모를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혼모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자오나 학교. 고등학생 때 아이를 출산한 강민선 씨에게 자오나 학교는 친정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사랑과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인데 그거를 이제 수녀님들께서 다 엄마처럼 친정처럼 다 이렇게 오냐오냐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10대로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아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고요. 자오나 학교 졸업 후 홀로 하는 육아가 쉽진 않았지만 아이를 통해 얻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아이랑 지내는 게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그래요. 아이가 글을 막 배우기 시작했을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써오는 편지 같은 걸 읽으면 그렇게 감동이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정부가 낙태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는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상황. 그럼에도 소중한 생명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천주교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최근 성평등가족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신부를 포함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예산을 한 해 12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생활보조금과 양육물품, 의료비 등 더욱 폭넓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생활비 지원만이 아니라 자녀들 의료 지원이라든가 혹은 또 이렇게 진학 축하금이라든가 또 돌잔치 축하금 여러 방면의 서포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미혼 한부모들이 생활적으로 이렇게 더 자립의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구 생명위원회는 해마다 2차례 기관을 통해 미혼 부모 기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소자와 현재 시설에 머무는 이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비도 지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좀 꾸리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 아이한테 좀 희망도 주고 미래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툴을 주는 거거든요. 강 씨는 든든한 지원의 울타리 속에서 삶의 가능성을 확인할 때 생명을 선택하는 일은 조금 더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한부모라던가 이런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런 단체들이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고 본인이 낳고자 하고 기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아이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오나 학교 졸업 후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강민선 씨. 강 씨는 생명을 선택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랑 터울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지금도 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최근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의료인이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본부장이신 김경아 본부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우선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낙태 종식을 목적으로 평화적인 기도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입니다. 예.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현재는 63개국 천여 개 국가에서 함께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1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 추진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먹는 낙태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이 상황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합법화한다라는 거는 합법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다, 이것은 무해하다, 혹은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예. 또 하나 그 약물을 도입하게 된 배경들이 각국 나라마다 목적이 다릅니다. 처음에 WHO에서 먹는 낙태약을 승인하고 필수약으로 지정한 배경은 모성 사망률 원인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프라도 충분하고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예. 그 와중에 먹는 낙태약이 합법화돼서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이나 태아의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오남용 될 수 있는 약물이요. 약물에 대한 예. 오남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점이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WHO부터 시작을 해서 각 국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인프라로는 충분히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단 그렇죠. 이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임신 중지 약물 허용이 들어가 있고 해외 낙태약물 도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해외의 경우 낙태 약물을 승인하게 된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우선은 WHO에서 2005년에 필수 약물로 지정을 하면서 각국에서도 이 약물에 대한 승인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먹는 약물을 승인을 한 나라에서조차 모성 사망률이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먹는 낙태약을 복용함으로써 낙태를 하는 비율들이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여성들과 태아들의 생명을 잃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성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트라우마를 받는 그런 폐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임신한 임신부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걸 보면 그 약물 복용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임신부와 태아에게 적용하는 약물들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 혹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FDA에서도 따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먹는 낙태약이 도입이 되고 복용을 하는 그런 사례 속에서 의료진의 입장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듯합니다. 네. 낙태약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부작용이 없다, 손쉽게 먹을 수 있다, 한번 먹으면 낙태가 된다, 아이가 지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실제 WHO 가이드에도 임신을 반드시 의료인에게 확인을 받고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있고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임신이 낙태가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네. 본인이 겪어야 하고 혹은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청년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트라우마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임신부, 태아, 청년, 청소년 모두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먹는 낙태약 국내 도입은 반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진행한 지 5년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항상 어떤 종교에 국한돼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국민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것들에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생명을 위한 이 기도 캠페인이 종교나 아니면 성별, 지역을 떠나서 다양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더 확산하는 이런 계기로 이 생명운동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40일 동안은 아니지만 릴레이처럼 하루 이틀씩 돌아가면서 이 생명기도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저도 학교에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다른 지역의 학생들, 이런 청년들과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이런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진짜 생명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장이십니다. 김경아 마리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전문기관을 2배로 늘리고 이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하지만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답해서 인식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보호자이자 딸인 성혜인 씨는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생애 말기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후회도 들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으실 수 있게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돌봄입니다. 의료진과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이 팀을 이뤄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함께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죽으러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다라면 하루하루가 달라짐에 따라서 표정도 바뀌고 편안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호스피스에서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돌봄 계획과 사별 이후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소원성취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시간을 슬픔이 아닌 좋은 기억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본인이 부모님보다 먼저 이제 가게 됐으니까 떠나게 됐으니까 본인이 그 생전에 모았던 돈으로 가족 묘를 다 준비해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부모 모시고 다녀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것도 의료진 동반해서 한번 갔다 오고. 2024년 국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별가족의 호스피스에 대한 만족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를 잘 모른다는 답변도 46%에 달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스피스에서 14년째 봉사 중인 윤희진 씨는 호스피스가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시간, 화해하는 시간, 또 소중한 기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기서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호스피스는 입원형뿐 아니라 가정형, 자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가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이 아닌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돌봄이라고 강조합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생애 말에 있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본인들의 삶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PBC 송창원입니다. 학대와 방임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전문 위탁부모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만 2세 이하 영유아, 장애 아동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돼주는 가정위탁제도.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가정위탁을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인식이 낮다 보니 실제로 위탁 보호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 대상 아동 2,000명 가운데 35%만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 특성상 비혈연 일반 가정의 위탁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할 때가 친인척밖에 없는 경우들이 더 많고 지금 일반 가정위탁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비혈연으로 일반 가정위탁을 하겠다는 분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이혼이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사망, 별거와 가출, 학대와 방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대와 방임으로 위탁되는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 위탁 가정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기존 양육 보조금에 매달 전문 아동 보호비 1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 위탁 부모 수는 지난해 기준 309세대로 학대 피해 아동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위탁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은 결국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가정에서 기르기 어려운 가정은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들이 많고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가정위탁이나 입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 부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 등에 알리고 연결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이유는 종교에서 가정에 관심이 많고 가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 입양 부모나 가정위탁 부모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가장 많은 상황이지만 뭐 다른 종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가정형 보호제도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요리사가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4년 전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거리미사를 봉헌하며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m 높이 철탑 위에 깃발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철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사람. 바로 세종호텔에서 20년간 요리사로 일한 고진수 씨입니다. 고 씨를 비롯한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이 해고를 당한 건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이유였지만 호텔을 소유한 재단의 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조 조업원만 골라낸 해고라는 게 해고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세종호텔은 2023년 흑자로 전환됐지만 복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멈출 수가 없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 씨는 올해 2월 23일 호텔 앞 철탑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공농성이 300일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터에서 터무니없이 쫓겨나는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이게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쉽게 투쟁을 또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더 알려내고 싶고. 고공농성을 벌이는 동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농성 현장을 찾은 뒤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9월과 10월 2달 동안 노사 간 교섭도 3차례나 열렸습니다. 하지만 복직 불가 입장의 사측과 복직 없는 합의는 없다는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선 상황.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세종호텔 앞에서는 거리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가 주관하는 미사에는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과 땅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종호텔뿐만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도 해고라고 하는 것을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고착화해요. 이는 기업의 권리를 내세워 사람을 쓰고 버림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모순적이고도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고, 투쟁이 길어지면서 12명의 해고 노동자 중 남은 사람은 6명.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고 씨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고진수 지부장이 대상포진도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엄살 한 번 안 내고 견디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정말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11월 30일)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 시작입니다. 2026년은 특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목교서를 더욱 꼼꼼히 봐야겠죠.
대림 제1주일을 맞아 각 교구에서 발표한 2026년 사목교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대교구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경청하고 환대하고 함께 걷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3가지 교회 모습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노드 교회입니다. 시노드 교회란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옛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이와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2027 세계 청년대회 때 서울로 오는 세계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환대할지 교구, 본당, 그리고 개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덧붙여 시노드 교회를 위해서 교구는 시노드 이행을 위한 교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최종 문서를 읽어보기,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모여서 세계 청년대회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1단 이상 바치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춘천교구입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가난한 삶이 말씀과 성체로 힘을 얻고 풍요로워지길 강조했는데요. 현대의 기후위기와 가난한 이들의 소외는 피조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잃어버린 것에 원인이 있다며 교회는 이러한 위기 극복은 하느님과 피조물의 창조적 관계 회복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말씀 살기의 여정은 매일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되고 함께 말씀을 읽는 공동체와 전례 안에서 더 굳건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복음, 곧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웃과 병든 자연을 위해 당당히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찬미받으소서 여정도 제안했습니다. 대전교구로 가봅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대전교구가 2028년 설립 80주년을 맞는 만큼 교구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모습에 더 가까이 가고 모두의 영성 생활이 성숙되길 희망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먼저 아이들의 기도를 일상화하고 성당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 사목 계획을 잘 세울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힘인 말씀을 신자들이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평신도 지속 양성과 소공동체 사목과 촉진팀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생태계 복원과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회복음화와 사회복지, 시노드 여정을 잘 실행해 나가기 위한 본당 사목평의회 회칙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은 인천교구입니다. 인천교구 역시 새로운 한 해의 교구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환대를 강조했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무관심과 분열,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6분야에서의 환대를 제시했습니다. 성체 조배, 고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우리 마음에 환대하는 신앙 안에서의 환대, 부모,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 안에서의 환대, 모든 일을 반갑게 맞이하는 본당 공동체에서의 환대,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젊은이들이 스스로 사목의 주체로 느끼도록 경청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한 환대,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족, 장애인을 보듬는 사회를 향한 환대, 마지막으로 타 종교인들을 위한 환대가 있습니다. 매주 미사 시간 주보에서 글자로 읽고 또는 성당 신부님의 강론으로 전해 듣던 사목교서, 앞으로 4주 동안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 해주세요. 청와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용산으로 갔던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3년 7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용산으로 떠나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기에 자신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총을 겨누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1년 전 계엄의 밤은 어두웠지만 시민들은 빛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지만 시민들은 국회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는 한남동 관저에서는 함께 눈을 막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마련된 벚꽃 대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질서 있게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는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에 함께했던 군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하나의 숙청에 비견될 군 장성들의 물갈이도 있었습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던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1년 전 계엄 이후 계엄에 대한 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시간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만 여전히 계엄의 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통네들의 삶입니다. 주가 4,000포인트 돌파와 에이펙에 가려진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성을 포함한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부족합니다. 자살률 전 세계 1위는 계엄 전이나 이후나 변함이 없습니다. 쿠팡, 런던 베이글처럼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공천이 중요한 정치인들은 시민이 아닌 자신들의 지지층만 보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외치며 부정선거와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봅니다.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여서 강성 지지자들이 주로 보는 온라인 신문이 민심의 바로미터라며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는 커뮤니티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림을 시작합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에 오심을 기다림과 함께 어둠 속에 있는 땅에도 빛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참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구분기를 곧게 내며 기다립니다. 단순한 선거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의 조건들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계엄 1년입니다. 계엄의 극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진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용서의 시간, 화해의 시간, 소중한 기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이곳에서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봉사자의 말입니다.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인생에서 귀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유령성월의 마무리이자 전례력으로 새해인 대림식의 시작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가꾸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